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노동자도 시민이죠. 그래서 시민의 삶이 개선되면 노동자의 삶도 같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조건을 개선시키려면 시민들의 도움, 연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민을 노동자의 편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노동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하고 공동 투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면 상대방의 이해관계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와 시민은 같이 연대할 부분은 같이 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참여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가 러시아의 국방비를 작년에 이미 추월했습니다. 수년 이내에 일본의 국방비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대국 2위인 러시아의 국방비보다 더 많이 쓰면서 자기 나라도 못 지킨다는 그러한 그 장군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군사 주권을 미국으로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뭐 북이 기름도 없어서 훈련도 못하고 무기도 노후화됐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다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비를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비를 감축해서 그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복지 예산으로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복지가 증가될 때 노동자의 복지도 같이 증가가 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가에게 받는 시장 임금, 하나는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를 말하는 사회적 임금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가의 복지, 사회적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본가로부터 이 복지에 포함된 부분까지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복지보다 기업 복지가 많고 각종 수당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나 정규직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기업 복지가 발전돼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이런 기업 복지 혜택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임금, 사회적 복지를 확대시켜서 모든 노동자에게 그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확충 운동은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한국은 방어용 헬멧이라든지 방탄조끼를 이런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공격용 무기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 반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미국은 이제 군대의 파병도 요구하는데 분쟁 지역에 노동자의 동생이나 노동자의 자식인 병사들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된다. 이런 식으로 그 시민운동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한일 동맹을 맺는 거, 한일 동맹을 맺으면 결국 일본군이 한반도에 와서 북한을 핑계로 삼아서 러시아와 중국과 대항하는 이러한 전쟁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한일 동맹에 반대해야 되고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벗어나는 공격용 무기, 이를테면 경항공모함인데요. 경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상륙하는 거죠. 다른 나라 멀리 가서 그 비행기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상륙 작전을 하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항공모함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항공모함은 북한을 핑계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군사적인 대결을 할 때 미국의 작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군 수준의 한국군이 같이 가기 위해서 미군의 작전에 편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입니다. 말로는 이제 그 독도나 마라도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건조 비용은 그 항공모함을 도입하지 않은 쪽에서는 이제 그 작게 얘기 약 7조를 얘기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약 20조를 얘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죠. 이러한 항공모함 도입 비용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복지 예산을 예를 들어 지금 그 학부모들이 교복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내는 여러 가지 그 학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미국산 최첨단 무기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F-35의 경우에는 2천억 한 대에 2천억 넘게 한 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F-35도 역시 광역 무기고요. 공중급유기도 공중급이라는 것은 전투기가 멀리 출격을 해서 출격을 할 때 공중에서 급유를 받는 건데 우리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북과 대치 상태인데 북과 전쟁을 할 때 바로 옆인데 전투기들이 공중급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도 이제 독도나 마라도 이런 것들을 핑계 삼는데 실제로는 원거리 전쟁, 중국이나 러시아,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군을 여기에 동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다. 즉 미국의 작전 개념이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반대한다. 특히 F-35는 지금 2천억대의 가격에서 900억대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처음에 생산할 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초기에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한국이 보험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첨단 광역 무기 도입을 반대한다. 반대로 이제 반전 평화, 남북 화해,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를 활성화를 해야 돼. 지금 그 미국 그죠?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혹은 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협정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과 서로 자기 중심으로 경제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미국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고 중국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한국도 역시 자기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의 어느 한편에 들어서지 안 된다. 중립을 지키고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군사 긴장을 강요하고 비싼 무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 동맹 이러한 것들이 이 정상적인 한미 관계로 전환되는 종속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군사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 하면서 러시아보다 돈을 국방비를 더 많이 쓰면서 자기 나라도 못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에서의 전쟁, 특히 그 북을 핑계를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 조약 체결 운동을 해야 한다. 과거는 평화협정이라는데요. 실제로는 평화조약이 됩니다. 협정은 정부 간에 대통령이 하는 행정협정이고 이걸로서는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는 평화조약이 돼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돼야 된다. 평화조약을 대만 등 동북아에서 전쟁 반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정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이제 국가보안법 이러한 그 냉전의 도구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간첩 잡는 법인데 노동자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십니다. 간첩이냐 아니냐는 국가 검찰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북과 교류하는 간첩뿐만 아니라 간첩과 만나는 사람, 간첩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노동자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러한 노동자 정치운동 이런 것도 다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막고 있다. 지시법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약자들의 단결을 막고 있다는 거죠. 데모라는 거는 국회에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소수자들이 힘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뭐 과거에 청와대 앞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 앞에, 그다음에 주요 도로 뭐 이런 그래서 중요한 곳은 대부분 집시법상 이 집회가 제한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을 보게 되면 맨날 이제 그 노동자 편이 아니라 자본가 편이다.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노조가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데모를 해서 시민들이 출퇴근에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왜 민주노총이 데모하는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본적인 내용만 보여주겠다. 방송 드라마를 보면은 이 방송이 재벌들한테 대기업한테 돈을 받죠. 광고로. 그래서 방송 드라마 내용은 전부 다 재벌을 미화하는 거. 재벌을 다 미화하고 그다음에 재벌은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도 열심히 일하면 재벌처럼 출세할 수 있다. 재벌에게 잘 보이면 재벌 아들과 딸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비하하고 자본가를 찬양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송이나 이 언론 이러한 것들을 친자본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려면 자본의 언론 소유에 대해서 금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정 보도를 감시해야 된다. 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나 나경원이나 조국은 뭐 그 조그만 사학의 특혜라면 나경원 같은 경우는 커다란 사학의 특혜, 본질적으로 이 사학 족벌을 들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자식들이 학교에서 노동자는 비천하고 자본가나 국회의원, 지배계급이 훨씬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노동자인 것을 창피하고 자기는 앞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나 지배계급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편향적인 교육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학부모로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해서 교육 개혁에 참여했는 거죠. 보수 세력들은 읍명동 차원에서 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과거에 보면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풀뿌리 지역 차원에서 보수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이 풀뿌리 밑으로부터 움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라든가 진보정당은 이런 밑으로부터 동네에서 조직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 친노동적인 지역 환경이 되도록 시민운동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 현장에서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의 민영화라든지 그 분할 매각, 분할 운영에 반대합니다. 왜 분할을 하냐? 그래서 서울 지하철의 경우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는데 이걸 다 쪼개놨죠. 쪼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요. 노동자들을 단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하나의 회사라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전체 지하철을 중단시킬 수 있죠. 노동자의 그 파괴력, 파업의 파괴력, 교섭력, 영향력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면 동시에 파업을 하지 않을 테니까 9호선은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호선은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파업의 효과가 낮아진다. 즉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자의 파괴적인 파업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분할 매각을 하는 부분이 크습니다.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겠죠. 구조조정은 다 얘기한 거. 정년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명이 연장이 돼서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죠. 그래서 연금 고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을 해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이 연금이 고갈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60세에 정년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그 소득 공백이 생기죠. 연금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정년을 연장하면 안 그래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부분이 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더 일을 해야 돼요.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노동자들은 반대를 해왔던 게 기존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하면은 뭐 공무원이나 뭐 교수나 이렇게 직종별로 법에 의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60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논의하기 전에 각 사업장 내에서 직종별로 단협을 통해서 조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전면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를 라는 입장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을 장시간 혹사를 가능하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이해했는데 이제 임금 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의 호봉제는 이제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기 때 그 고용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이윤이 증대했기 때문에 고임금을 줄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고임금을 보장하는 호봉제가 어렵다. 그래서 이 호봉제가 공격받으면서 이제 호봉제보다는 더 임금이 낮은 직무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봉제는 이제 정년 때까지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거고요. 직무급은 이제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평생 동안 일해도 1.5배로 제한하는 거고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진급하는 이런 것들이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호봉제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 건데, 자, 이 호봉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재벌과 대기업은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죠.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돈을 쌓아놓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은 호봉제를 유지할 수 있다. 충분히.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벌었으면 노동자한테도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공공 부분. 자, 현재 경제가 굴뚝 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경제 성장, 고용 없는 경제 성장에 가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공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공공 서비스에 그 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공공 부분은 국가의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은 좋은 일자리, 그죠?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공공 부분, 공공 서비스 이러한 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죠?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과거의 호봉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불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국가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거나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봉제가 현재로서는 그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자본가의 주장은 옳지 않다. 충분히 호봉제를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어,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호봉제가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 비정규직에서 직목을 먼저 실시해서 공공 부분으로 확대하고 결국은 민간 모든 부분에까지 전 업종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최저임금을 베이스, 뭐 1호봉 베이스라고 하는데 베이스로 해서 단순직은 최저임금의 1.5배, 그리고 이제 전문직은 최저임금의 2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여기서 동일한 임금이라는 것은 정규직처럼 높은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동일임금 시스템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급을 전제로 하는 거였죠. 총액임금이 아니라 전체 총액임금은 개별 노동자들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줘야 된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당을 줘야 되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거 수당을 줘야 되고 자녀의 교육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책임졌기 때문에 각종 수당 형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복지를 책임지기 전까지는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 형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본급여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와 총자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본급이 아니라 전체 임금으로 하면서 30대나 50대나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50대 가정이 30대와 똑같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임금을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30대에게 주지 않는 가족수당이라든가 주거수당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종 수당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실제 생활비를 무시하는 게 현재 직무급여입니다. 원래 임금은 같은 일을 하면 기본급은 동일해도 총액 임금은 각자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기계는 모든 기계들이 그 동일한 기름이라든가 뭐 동일한 윤활유라든가 동일한 전기가 들어가겠지만 노동자의 생활비는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호봉제는 연령별로 생활비가 달라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맞춰주고 또 보통의 근로기간이 높아지면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이런 생애임금으로서 과학적이고 적절하다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순수한 호봉제나 직무급은 없고 노사 투쟁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굳이 이 기업들이 그 복지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직무급에 가까워지겠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이 복지를 책임지기 때문에 호봉제에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순수한 직무급이 아니라 호봉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은 현재 그 일부 직종, 교육공무직은 직무급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공무중에 있더라도 이제 민주일반연맹 같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호봉제를 지키고 있다 하는데 이 호봉제와 직무급의 투쟁은 이제 힘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호봉제적 요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은 최저임금을 1호봉으로 해가지고 지금같이 자동적으로 해년마다 호봉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뭐 5단계, 뭐 6단계 이런 형식으로 상승 단계를 줄이고 그 상승 간의 임금 인상률도 줄여서 평생 동안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5배를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보고 함으로써 사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승급을 배제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의 중요성, 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최저임금은 직무급에서 보듯이 직무급을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의 베이스,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였거든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단순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1.5배, 전문직은 뭐 최저임금의 2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임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는 특히 신규 노동자는 더욱더 그렇죠. 현재 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무관해 보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10년, 15년 지나면 다 퇴직할 텐데 결국 모든 사업장을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성과급은 나왔죠. 성과급은 이제 이 성과가 있냐 없냐를 누가 판단한다? 사업주가 판단한다. 사업주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사업주의 말을 잘 듣는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을 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서 노노 갈등을 일으켜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노동자의 단결을 저지하는 것이 성과급의 목표라는 거죠. 임금 체계의 논쟁은 무슨 뭐 성과급이냐, 뭐 직무급이냐, 호봉제냐 이런 제도 논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받으려는 노동과 덜 주려는 자본가의 힘겨루기다. 힘과 힘의 투쟁이지 무슨 논리가 아니죠. 자본가는 덜 주기 위한 논리로서 직무급을 얘기하고 노동자는 더 받기 위한 논리로서 호봉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호봉제와 직무급의 기본급의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투쟁 과정이다. 또 이 승급을 할 때 지금까지는 호봉제는 자동적인 승급인데 직무부에서는 이제 승급 심사를 보죠. 이제 승급 청소하시는 분에게 영어 시험을 본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영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잘 듣지 않는지. 내가 영어 시험을 보라면 영어 시험도 보고 이거를 하라면 이거를 죽으라면 죽는 심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하고 상관없는 것도 시켜서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노동자와 노조의 탄압 수단이라는 거죠. 결국은 직무급 반대 투쟁은 겉으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민간, 정규직, 전 산업에서 자신과 미래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다.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조만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신규 노동자, 자기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최저임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노동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기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반발하면 직무급을 도입하기 힘든데 이럴 경우에는 신규 사업장에는 이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에서도 새로 들어온 노동자에게 너네 일하고 싶으면 직무급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차별적인 임금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노 갈등을 일으켜서 호봉제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직무급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압력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미래를 위해서 직무급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직무급을 저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의 호봉과 승급 그러니까 이제 호봉과 호봉 사이의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승급을 가속화해서 점차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중앙과 지역, 산업별 차별을 극복하는 단일한 그 직종별 임금 체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행정 업무를 보더라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이라도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임금 단일, 선진국에서는 임금 단일 체제, 직종에 따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될 임금 수준은 각각의 노동자들이 필요한 생활비죠. 생활비, 생활을 쓸 만큼 그러한 생활비, 이게 이제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이 포함되죠. 이것이 이제 초임이 돼야 되고 노동기간이 있을 때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이제 숙련도가 향상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써야 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적인 호봉, 승급 이러한 이제 호봉제적인 요소를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공 부분의 경우는 총액 인건비 제도 등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으로만 이거를 돌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적 장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으로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노동운동만 가지고는 노동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 부분 법적 투쟁, 제도 투쟁, 입법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 투쟁을 해야 되고 정치 투쟁을 하려면 보수 정당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이 국회에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복지제도, 사회적 임금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복지를 기업, 사측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임금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실제 생활할 수 있게끔 각 노동자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기본급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내 복지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사람들도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내 복지로는 그게 힘들다. 결국은 복지제도, 사회적 임금, 국가가 책임지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 임금, 사용자에게 받는 임금 인상 투쟁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투쟁, 제도 투쟁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